안녕하세요. 진리의 과학의 진리입니다. 이번엔 9번째 시간으로 일과 에너지에 대한 설명 첫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과 에너지에 관련된 과학 역사를 설명드릴 예정인데 그 양이 너무 많아서 역학적 에너지, 열기관, 그리고 엔트로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자, 먼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영국의 아이작 뉴턴하고 프랑스의 르네 데카르트는 물체가 움직이려는 능력 자체를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 값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모멘텀이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고요. 운동량이죠, 이거는. 그리고 그 내용이 1687년 프린키피아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이작 뉴턴하고 르네 데카르트는 서로 자기 나라 언어로 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과학자들과 프랑스의 과학자들은 그 시절 물체가 움직이려는 능력 자체를 질량과 속도에 비례한 값으로 봤습니다. 자, 이번에 설명드릴 인물은 독일의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인데 제 생각에는 두 분이 4, 5세기에서 만나서 멱살 잡고 싸웠을 겁니다. 두 분이 겹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미적분학에 대한 시초가 누구냐 이거 가지고도 싸웠고 지금 설명드리려는 물체의 운동 능력에 대해서도 서로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라이프니츠는 그 능력을 활력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서적에서는 vis viva, 라틴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living force입니다. 활력을 질량과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 값으로 봤어요. 이 개념의 탄생은 물체가 하늘 높이 v의 속도로 쌓아 올라갔을 때 이 도달하는 높이 h와의 관계에서 h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는 성질, 이것을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력과 위치 에너지로 물체의 운동을 정의한 책 스페스먼 다이나미쿰을 1695년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독일어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과학자들끼리 편먹고 독일 과학자들이랑 자주 싸웠대요. 학회에서 이런 일들 자주 있죠. 자, 그런데 사기 캐릭터가 한 분 등장하십니다. 여성 과학자 에밀리 디 샤틀레라는 분인데 이분은 그리스어, 이태리어, 라틴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전부 통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부터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역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뭔가 둘 사이에 통합점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계속 고뇌하셨습니다. 어디서요? 이 루네빌의 성에서요. 돈이 많으셨던 분이죠. 자, 그분이 참조하셨던 실험 결과는 스으라 베잔테의 실험 결과인데 이 보시면 무거운 이 추를 진흙바닥에 떨어뜨려서 이 파인 부피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높이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갔어요. 그랬더니 높이와 파인 부피가 선형관계를 가졌다. 이 점을 근거로 1740년에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물체 운동에 관련된 개념을 통합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통합된 이론은 추후에 오일러나 라그랑지 그리고 해밀턴 역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 대단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하진 않지만. 자, 이번엔 열기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1698년에 이 세이버리라는 분께서 증기 펌프를 개발을 하십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이 통 안에 열을 가했다가 밸브를 닫고 냉각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유사 진공 상태가 되면서
아래에 있던 물이 쏟아져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밸브를 닫아버리고 이 보일러의 압력을 개방을 시켜서 위로 올리는 장치예요. 이게 왜 필요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광산 산업이 굉장히 유행해서 광부분들께서 일을 하시려면 물을 끌어올려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올리는 장치가 개발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 안에 유사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고요. 이 데워야 되니까. 그리고 이 보일러가 그렇게 효율이 좋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대신에 무언가 일이 열을 통해서 진행된다라는 점에서는 최초의 증기기관의 개발이다 라고 보시는 게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마스 뉴커먼이 이제 피스톤 실린더 형태의 열기관을 개발을 하는데 보면은 보일러에 의해서 팽창이 됐다가 냉각수에 의해서 다시 수축이 되는 이런 원리로 일을 하는 열기관을 개발을 하셨어요. 이게 보면은 이 박물관에 있는 건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엄청 크죠? 근데 이분은 좀 이 기관의 출력 욕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기관 자체는 2마리의 말이 끌어올리는 물의 양과 같다. 그런데 이걸 좀 더 키우면 뭐 8마리나 10마리, 15마리, 20마리의 말이 일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특허법이 있어서 이 토마스 뉴커먼이라는 분이 이 열기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허 청구항을 특허권을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설명드릴 이 제임스 와트라는 분이 결국에 자기 기관에 대해서 특허를 못 냈어요. 기각당합니다. 특허권이 기각당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고 이분의 증기기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증기기관이죠. 왜냐하면 이 직선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크랭크샤프트, 크랭크축의 개발을 통해서 이 열기관의 효율을 굉장히 많이 올리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제임스 와트는 자신이 있어서 그 엔진을 빌려주고 뉴커먼 엔진보다 아까 전의 엔진보다 아껴졌던 석탄량의 3분의 1 가격을 사용료로 받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잘 안 돼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잘 팔릴까 하다가 이 말의 출력과 비교해서 광고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돌려야 되는 이 밀휠이 몇 시간 동안 돌아가는지 측정을 하는데 이게 1시간 동안 144회전을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말이 당기는 힘이 이걸 돌리려면 당기는 힘이 180파운드였다고 해요. 그래서 초기 증기기관이 500마리가 하는 일과 같다라고 광고를 때립니다. 그래서 장사에 성공하셨어요. 역시 여러분들 과학자는 머리가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잔머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해요. 여튼 이렇게 힘과 속도가 곱해진 형태의 관계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정의하게 되고 그 단위를 제임스 와트의 와트를 따서 와트라는 단위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의 출력을 나타내는 그런 단위로 쓰이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 동시대에 무슨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석탄이 점점 비싸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여기저기서 열기관을 쓰니까 석탄의 수요가 늘어났죠. 그래서 효율이 높은 엔진을 제작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한 그 전 세대부터 이 연구기관, 이 말도 안 되는 사기행위, 뭐 지금은 사기행위라고 하지만 이 연구기관을 개발하는 데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지금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영상은 유튜브에 어떤 한 분께서 연구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올리시는데, 그 목적이 돈을 투자받기 위해서 올리시는 겁니다. 참 나쁜 사람이죠.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질량의 보존 법칙으로 유명하신 라부아지에는 이 열기관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왜 시작이 됐냐면, 열기관이 개발되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되니까 그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열소, 이 칼로릭이라는 개념을 1783년에 도입합니다. 이 열소의 개념은 질량이 없는 유체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도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이고, 어떠한 물체도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관측이 안 되는 그런 입자들을 열소라고 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 석탄이 태워지면서 생기는 칼로릭이 이 장치들을 통과하면서 이 피스톤 실린더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온도를 전해주고 빠져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카르노라는 분이 이제 열기관의 최대 효율을 계산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라부아지에의 칼로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 효율을 계산을 합니다. 이분은 제임스 와트의 열기관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칼로릭을 기반으로 봤을 때 등온 팽창 그리고 등온 수축 과정에서는 이 칼로릭에 의해서 얻었던 에너지가 순수하게 이 일로 전환되기 때문에 등온 팽창과 등온 수축 사이에 가역적 과정, 그러니까 단열 과정을 넣어서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824년 카르노의 이름을 딴 카르노 사이클의 발견을 이제 논문으로 발표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연구기관도 막 개발하고 있고 하는 그 시기에 이렇게 열기관의 효율이 터무니없이 낮을 수 없다라는 관점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시당합니다. 과학은 종교적이기도 해요. 믿음이 정말 중요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카르노 사이클에 대해서 요즘 물리학 책에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처음에 그 낮은 열원에 열을 빼서 열이 이제 전달되면서 그 압축되었다가 뜨거운 열원에서 열을 받으면서 이 팽창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데, 문제는 이 아디어베틱 컨디션, 그러니까 이 팽창하는 과정 중에서는 온도가 낮아지고, 이 단열 과정이 압축되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데, 이 과정은 기관의 관성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거는 가역적인 그 과정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리학 책들에서 보면은 막 연력학 제2법칙상 그냥 최대 효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기관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면 등온 과정 중에 충분히 가속되었던 기관이 그 관성을 이용해서 내부 기체를 압축시키고 다시 팽창을 하다가 그 관성을 통해서 단열 팽창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순서는 카르노 사이클이 먼저예요. 이거는 명심하시고요. 더 자세한 것은 연력학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임스 프레스콧 줄이 열이 무엇인가 그 원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데, 이미 라부아지에는 너무 대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칼로릭이라는 개념이 정말 팽배했었는데,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온도를 올렸을 때 사용된 전기에너지가 2배면 온도도 2배 올라가고, 3배면 3배 올라가는 형태를 통해서
열이 올라가는 것은 에너지가 열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라고 처음에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먹혔대요, 그 얘기가. 그리고 5년 뒤인 1845년에 이 가운데에 있는 주례 실험 장치를 통해서 이 역학적 에너지도 또한 그 선형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후에 있을 열역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기반이 됩니다. 자, 루돌프 클라우지우스는 열역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을 제창을 하는데요. 이 열역학 제1법칙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받은 열과 그리고 해준 일, 이 세 가지의 파라미터의 관계를 가진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받은 열에서 해준 에너지를 빼면 온도가 올라가는 양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엔트로피에 대해서도 엔트로피를 그 한 미소 구간에 그때 온도를 나눈 값,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뭐 막연하게 다들 엔트로피 하면 무질서도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맞는 말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단 초창기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이 엔트로피라는 개념은 열의 가치라고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낮은 온도에서 Q만큼 열을 빼고 이 높은 온도에서 Q만큼 열을 빼게 되면 뭐가 더 쉽냐 이거예요. 당연히 높은 온도에서 Q만큼 열을 빼는 게 더 쉽죠. 그래서 이때 엔트로피가 낮고 이 낮은 열원에서 뽑은 Q는 오히려 엔트로피가 높은, 이런 형태의 개념으로 엔트로피가 처음에 도입이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열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예요.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칼로릭이 가진 양하고 동일합니다. 그 추후의 열역학 시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에너지의 보존, 그리고 에너지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에너지에 관련된 역사고요. 마무리로는 이런 걸 가져와 봤어요. 이게 이제 에너지, 주요 에너지의 흐름인데 1750년대에는 사람이 이때까진 사람이 일을 하다가 1769년엔 제임스 와트, 그리고 1839년에는 이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솔라 파워가 전기로 생산되었고, 1887년에는 풍력 발전,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친환경 에너지. 저는 이거 몰랐는데 2019년에는 영국과 미국이 이 제로 카본 소스에서 얻은 에너지가 화석연료에서 얻은 에너지보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2050년에는 아예 그냥 그 카본이 안 나오는 탄소 중립 선언,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가능할지 모르겠고, 지금 기술로는 안 되지만 이것을 듣고 이제 과학자가 되실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떠넘기는 건 아니고 저도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진리의 과학의 진리였고요. 다음번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